나는 내 아내를 죽였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경찰도, 뉴스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누가 먼저 죽였는지를 나는 아직도 모른다. 그녀의 미소는 처음엔 따뜻했다.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또렷해서 그게 마치 구원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는 그 눈 속에서 내 얼굴이 아니라 내가 버려둔 어떤 그림자를 보게 됐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평범함이 주는 고요를 견디지 못한다. 그 고요 속에 들려오는 자기 목소리가 너무 낯설어서 나는 그걸 몰랐다. 그녀를 만나기 전엔 그날도 평범했다. 서울 어느 낡은 오피스 거리 33. 나는 일상에 묻혀 사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다. 퇴근 후 PC방에서 라면을 먹고 월세를 내며 가끔은 엄마한테 전화하는 그런 남자. 소연은 그런 내게 처음 다가온 이상한 평범함이었다. 처음엔 그냥 회사 동료의 소개였다. 정민 씨 같은 사람 요즘 보기 드물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뭐가 보기 드문 건지 그땐 몰랐다. 처음 마주한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웃음이 적었는데 그 적은 웃음이 더 강렬하게 남았다. 나는 그 웃음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서서히 부식시키기 시작했다. 우린 빠르게 가까워졌다. 소연은 나를 믿어주는 듯 했고 나는 그 믿음이 좋았다. 정민 씨는 이상하게 편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심장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우린 그렇게 평범한 연애를 했다. 퇴근 후 밥 먹고 주말에 영화 보고 서로의 부모님 이야기도 했다. 그녀는 부모님 얘기를 할 때면 잠깐 말을 멈추곤 했다. 그때 나는 묻지 않았다.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어봤어야 했다. 그녀의 침묵 속엔 예고된 재앙이 있었다. 결혼은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우리 그냥 하자. 소연이 먼저 말했다. 그 한마디가 나에겐 사랑의 확신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지옥의 초대장이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속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웃지도 않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누구인지, 왜 내 눈에 그렇게 박혔는지. 그날 밤 신혼 첫날, 소연이 잠든 줄 알았다. 그녀의 입술에서 낯선 이름이 새어나왔다. 도훈아. 나는 몸이 굳었다. 그 이름 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소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심은 언제나 늦게 온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게 조금씩 금이 가 있었다. 소연은 갑자기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했고 나는 그런 행동의 이유를 찾으려 했다. 일 때문에 그래.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믿었다. 아니, 믿는 척을 했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묘한 두려움이 들었다. 사람의 눈이 저렇게 텅 비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적금 통장, 생활비 통장, 심지어 부모님께 드리던 계좌까지. 금액은 일정했고 날짜는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계획해둔 것처럼 나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소연에게 말했다. 혹시 카드값 좀 이상하지 않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때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밤마다 나는 몰래 소연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잠든 그녀의 손에서 기기를 빼앗는 순간 마치 내 심장이 도둑질을 하는 기분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비밀번호와 삭제된 메시지들, 그중 하나가 복구되었다. 이번 달은 늦을 수도 있어. 아이는 잘 지내? 나는 멍해졌다. 아이? 그녀는 결혼 전 나에게 아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냉장고 안에서 낯선 어린이용 주스가 나왔다. 욕실 서랍에는 작은 칫솔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미쳐가기 시작했다. 소연, 이거 뭐야? 조카 거야. 조카 이름은? 그건 나중에 말할게. 그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아이가 들어왔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소연은 놀라지도 않았다. 이쪽은 민재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 조카.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보며 너무 또렷하게 말했다. 아빠, 나 기억 안 나?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소연은 아이의 입을 막았고 나는 그 둘을 바라보며 입을 떼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소연에게 소리쳤다. 그 애 누구야? 조카라니까. 조카가 아빠라 부르는데 그게 조카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지도 않았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다. 며칠 뒤 회사로 한 통의 등기가 왔다. 혼인신고서 4번. 그 밑엔 다른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배우자 윤도훈. 도훈. 그 이름. 신혼 첫날 밤 그녀가 잠결에 부른 바로 그 이름이었다. 나는 모든 걸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해했다기보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소연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원했다. 그게 더 끔찍했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미련이다. 그리고 미련보다 무서운 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이상해졌다. 소연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대신 문 앞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이름으로.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엔 소연, 그리고 그 아이. 내가 본 적 없는 집, 낯선 남자. 그 남자의 얼굴 아래 흐릿하게 쓰인 이름 윤도훈.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다. 그녀가 속삭였던 그 이름, 사라진 돈, 그리고 아이. 소연은 나를 속이고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무너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몸은 그대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생각과 감정이 따로 흘렀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정민아, 넌 왜 아무것도 몰랐냐? 그런데 거울 속 정민이 대답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다. 정민 씨, 혹시 부인 되시는 분 최근에 연락되셨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죠? 아내분 신고 들어왔습니다. 실종이에요. 실종. 그 단어가 머리에서 천천히 울렸다. 나는 거짓말처럼 웃었다. 그럴 리가요. 오늘도 메시지 보냈어요. 하지만 그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경찰은 냉정했다.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보니 부인 명의로 다른 이름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윤도훈 씨 알고 계시나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경찰은 덧붙였다. 그리고 부인께서 사라지기 전 이런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메모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민이는 모를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베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졌다. 나는 소연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은행, 부동산, 그녀의 직장, 심지어 SNS까지. 그런데 이상했다.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 소연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흔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고시원 하나를 찾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여자요? 도훈 씨 부인 아니에요? 나는 멈칫했다. 도훈 씨요? 네, 예전에 애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그 남자가 맨날 돈 얘기하고 여자 올리고 결국은 같이 나갔지. 그때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나를 대체한 것이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꿨다. 어두운 방, 벽에 걸린 사진, 그 안에서 소연이 나를 바라보며 말한다. 정민 씨, 당신이 내 세상이었어요. 그 말이 따뜻해야 하는데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다. 눈을 뜨면 방 안엔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불 꺼진 거실에선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날도 그 소리가 들렸다. 아빠.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현관 앞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틈 아래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지나갔다. 그림자 속의 아이가 말했다. 엄마는 아직 거기 있어요. 나는 미쳐갔다. 회사에선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은행 계좌는 모두 동결됐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냈다. 서류상 나는 이미 사기 공모자였다. 모든 흔적이 조작되어 있었다. 소연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와 함께한 누군가의 짓인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부인 실종, 금전 문제, 중복 신분.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 결혼식 날 그 낯선 남자. 그가 나를 보고 미소 짓던 얼굴. 그 남자가 바로 윤도훈이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또 다른 봉투가 왔다. 사진 한 장 그리고 USB. 사진 속엔 내가 서 있었다. 하지만 내 옆에는 소연과 아이가 있었다. 시간은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이었다. USB를 틀었다.
그 안엔 녹음 파일 하나가 있었다. 정민 씨,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없는 거겠죠.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원한 건 평범한 삶이었어요. 당신은 너무 착해서 그래서 선택했어요. 나처럼 더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깨끗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면죄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면죄부를 사준 바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놓았다. 회사도, 집도, 나 자신도. 사람들이 나를 피해갔다. 뉴스에선 가정사기 사건 용의자 정민이라 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소연이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나를 살렸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였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작은 모텔에 머물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가끔 밤마다 꿈을 꿨다. 소연이 웃으며 다가온다. 정민 씨,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그녀의 손끝이 내 얼굴을 스친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진다. 눈을 뜨면 침대 옆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 소연과 아이. 그 아래 적힌 문장. 지옥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문장을 지우려 했지만 잉크는 손에 스며들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거울 속에서 소연이 나타났다. 정민 씨, 이제 됐어요. 당신이 내 죄를 다 가져갔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적 없어. 아니요. 당신은 나보다 더 나빠요. 왜냐면 나를 용서했으니까. 거울 속에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날과 똑같았다. 따뜻하면서 차가운, 사랑이면서 멸망이었다. 지금도 나는 그 집에 산다. 사람들은 내가 혼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어딘가에서 아이의 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아빠, 엄마랑 같이 놀아요. 그때마다 나는 숨을 멈춘다. 왜냐면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미쳐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미쳐간다. 소연은 내 인생을 파괴한 게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녀를 믿는 순간 스스로 파괴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평범하다는 게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일수록 무너질 때 제일 무섭거든요. 나는 이제야 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날, 지옥은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는 걸.